그날 엄마의 마지막 길에 남편은 없었습니다. 출장이라더니 상간녀와 해외 공항 VIP 라운지에 있더군요. 어차피 당신 친엄마도 아니잖아.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찢어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공평하더군요. 하늘은 반드시 잘못을 돌려줍니다. 오늘의 사연은 눈물로 시작해 복수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으로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함께 증명해 주세요. 나는 38 한지연이다. 결혼 10년 차, 대기업 부장인 남편 윤석과 그의 어머니, 그리고 나. 우리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가족이었다. 아니, 평범한 척했다고 말하는 게 맞겠다. 지연아, 며느리가 살림을 잘해야 가정이 편한 거야.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밥은 따뜻하게, 빨래는 구김없이, 집안은 먼지 하나 없이. 나는 그 말에 매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참았다. 견뎠다. 그게 현명한 며느리의 자세라고 믿었으니까. 하지만 3달 전 친정엄마가 쓰러졌다. 뇌졸중이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병만은 엄마의 몸 절반을 마비시켰고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었다. 병원에서 연락이 왔을 때 나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손에 쥐고 있던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고 나는 그 파편 위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윤석 씨 엄마가 쓰러져서 지금 병원에 계신데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내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지만 표정은 무덤덤했다. 어디 병원인데? 서울중앙병원이요. 지금 중환자실에. 그래. 다녀와. 나 내일 새벽 출장이라 일찍 자야 돼. 그게 전부였다. 위로도 걱정도 없었다. 나는 황급히 옷을 갈아입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그날 밤 중환자실 밖 차가운 의자에 앉아 떨고 있을 때 내 옆엔 아무도 없었다. 엄마는 기적적으로 깨어났다. 하지만 예전의 엄마가 아니었다. 오른쪽 팔다리를 쓸 수 없었고 말은 어눌해졌다.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나는 매일 병원을 오갔다. 출근 전 병원, 퇴근 후 병원, 주말에도 병원. 지연아,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니?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엄마 병원 다니느라. 그래도 집은 챙겨야지. 윤석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는 거야? 어제 왔다가 보니까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던데? 가슴이 답답했다. 엄마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데 나는 냉장고를 채워야 했다. 제가 장 봐놓을게요. 그래, 며느리 된 도리는 해야지. 친정일도 중요하지만 시집이 우선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병실 창밖으로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을 할 순 없었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하시는 거였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엄마의 손을 꽉 잡았다. 그 손은 예전보다 훨씬 가늘고 차가웠다. 2달이 지났다. 엄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는 듯했다. 재활치료사 선생님도 희망적이라고 했다. 하지만 내 몸과 마음은 점점 무너져갔다. 수면 부족에 스트레스에 외로움에 그 모든 것이 나를 잠식해갔다.
그런데 남편 윤석은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윤석 씨, 오늘 엄마 상태 많이 좋아지셨대요. 같이 가볼래요? 바빠서. 다음에. 이번 주말엔요? 골프 약속 있어. 그럼 평일 저녁이라도. 지연아, 내가 장인어른도 아닌데 왜 자꾸 병원에 가야 해? 네가 알아서 잘 챙기고 있잖아. 알아서. 그래, 나는 늘 알아서 했다. 시댁 일도 집안일도 이제는 친정일까지 모두 알아서. 그리고 보름 전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합병증이었다. 폐렴, 갑자기 찾아온 고열과 호흡곤란. 엄마는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각오. 그게 무슨 뜻인지 나는 알았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엄마는 강한 분이었다. 평생 아버지 없이 나 하나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분이었다. 이렇게 갈 리 없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엄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새벽 4시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나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를 만났을 때 그의 표정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유가족분이시죠? 임종하셨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엄마는 마치 잠든 것처럼 평화로워 보였다. 나는 엄마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다. 아무도 없는 새벽 병실에서 나는 혼자였다. 장례식은 3일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부고를 돌리고 빈소를 꾸몄다. 모든 걸 혼자 했다. 친척이라곤 먼 친척 몇 분뿐이었고 엄마의 지인들도 많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다. 회식 자리인 것 같았다.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윤석 씨 엄마가. 응, 나 지금 좀 바쁜데. 무슨 일이야?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웃음소리가 멈췄다. 그래. 알았어. 장례식 언제야? 모레부터 3일장이요. 서울 추모공원 장례식장이에요. 와줄 수 있죠? 그게 내가 지금 부산 출장 중이거든. 중요한 프로젝트라서.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출장이요? 지금? 응. 다음 주까지 일정이 꽉 차 있어서. 미안한데 내가 못 갈 것 같아. 윤석 씨, 아무리 바빠도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떡해. 지연아. 남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어차피 당신 친엄마도 아니잖아. 장인어른이 계신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꼭 가야 돼? 너 혼자서도 충분히 치를 수 있잖아.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어차피 친엄마도 아니잖아. 그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다. 나는 전화를 끊지도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다. 핸드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지연아? 야, 끊었나? 나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다. 빈소로 돌아왔다. 영정 속 엄마가 웃고 있었다. 젊은 시절 사진이었다. 나를 가슴으로 낳기 전 행복했던 시절의 엄마. 나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잘못 살았나 봐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인내심, 희생, 참음, 배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의미 없어졌다.
어차피 친엄마도 아니잖아. 그 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인내심을 끊어버렸다.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다. 가을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 하나 없는 밤하늘이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 물음에 대한 답은 이미 내 안에 있었다. 장례식장 빈소는 적막했다. 3일장 첫날 조문객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엄마의 오랜 친구 몇 분, 먼 친척 어르신들, 그리고 내가 다니던 회사 동료 몇 명. 그게 전부였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오신 엄마의 마지막이 이토록 쓸쓸할 줄은 몰랐다. 지연아, 많이 힘들지? 좀 쉬어. 회사 선배가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쉴 수가 없었다. 쉬는 순간 남편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차피 친엄마도 아니잖아. 빈소 한쪽 구석에 남편이 보낸 조화가 놓여 있었다. 업체를 통해 보낸 흰 국화 한 다발. 거기 달린 리본은 고 김순의 영전에 사위 윤석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다. 사위. 그 단어가 비웃는 것 같았다. 둘째 날 저녁 후배 은지가 빈소를 찾아왔다. 언니 괜찮으세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내게 말했다. 나보다 5살 어렸지만 일도 잘하고 눈치도 빠른 후배였다. 우리는 같은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했다. 응, 고마워. 바쁠 텐데 와줘서. 당연히 와야죠. 언니, 밥은 드셨어요? 아직 생각이 없네. 은지는 내 손을 꽉 잡았다. 그 따뜻함에 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언니, 혹시 윤석 부장님은 안 오셨어요? 출장이래. 부산. 네, 부산이요? 은지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다. 뭔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왜? 무슨 할 말 있어? 아, 아니에요. 그냥. 은지야, 뭔데? 괜찮으니까 얘기해봐. 은지는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폰을 꺼냈다. 언니, 저도 확신은 못하겠는데 이것 좀 봐요. 화면에 뜬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공항이었다. 인천공항 VIP 라운지로 보였다. 그리고 그곳에 남편이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캐리어를 끌고 있는 남편.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었다. 남편 옆에 여자가 있었다. 긴 생머리에 명품 선글라스를 쓴 여자. 그녀는 남편과 팔짱을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두 사람 앞 테이블엔 샴페인 잔이 놓여 있었고 옆엔 명품 여행 가방이 보였다.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이야? 어제요. 제 대학 동기가 공항에서 일하는데 어제 잠깐 동기랑 영상 통화하다가 우연히 윤석 부장님을 본 것 같아서 동기 보고 제대로 좀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어요. 처음엔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사진 찍어 보내준 거 자세히 보니까 이 여자는 누구야? 목소리가 떨렸다. 은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유민서요. 우리 회사 전략기획팀 신입 팀장이래요. 한 달 전에 입사했다고 들었어요. 유민서. 그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다. 한 달 전 남편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잠깐 언급했었다. 오늘 신입팀장 환영에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전략기획팀에 새로 온 분인데 대기업 오너 라인이라더라. 똑똑하고 야망도 있는 것 같던데. 그때는 그저 회사 얘기려니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진을 보니 모든 게 달라 보였다. 은지야,
이 사진 어디서 찍힌 건지 알 수 있어? 인천공항 3터미널이요. 비즈니스석 라운지래요. 출국장 쪽이고. 출국? 네. 제 동기 말로는 둘이 방콕행 비행기 탔대요. 방콕? 부산 출장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다. 한참 만에 남편이 받았다. 여보세요. 배경음이 시끄러웠다. 사람들 웃음소리, 음악 소리가 들렸다. 윤석 씨, 지금 어디예요? 부산이라니까. 왜? 정말 부산이에요? 진짜로?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지금 당장 사진 찍어서 보내봐요. 부산 어디 있는지. 침묵이 흘렀다. 배경음이 갑자기 작아졌다. 남편이 조용한 곳으로 이동한 것 같았다. 지연아, 너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사진 보내요. 이게 미쳤나? 내가 왜 내 위치를 증명해야 돼? 나 지금 클라이언트랑 저녁 먹고 있어. 전화 끊을게. 윤석 씨, 뚝.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은지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언니, 은지야. 네. 남편이 방콕 간 거 확실해? 제 동기가 직접 봤대요. 비행기 탑승구까지 확인했다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게 명확해졌다. 엄마 장례식 날 남편은 여자와 해외여행을 떠났다. 그것도 회사 직원과 대기업 오너 라인이라는 야망 덩어리 여자와. 은지야, 유민서란 여자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어? 네, 제가 알아볼게요. 언니 근데 난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10년. 결혼한 지 10년이 됐다. 그 세월 동안 나는 무엇을 했던 걸까? 시어머니 비위 맞추고 집안일 도맡아 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내 꿈도 내 시간도 모두 포기했다. 회사는 다녔지만 승진은 번번이 놓쳤다. 남편 일정에 맞춰야 했고 시댁 행사엔 빠질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족에게 희생한 그 대가가 이것인가? 엄마 장례식도 안 온 남편. 거짓말로 해외여행 떠난 남편. 다른 여자와 샴페인 마시며 웃고 있는 남편. 빈소로 돌아왔다. 영정 속 엄마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바보같이 살았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엄마가 그렇게 말렸잖아요. 윤석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 집안이 날 무시한다고. 근데 전 안 들었어요. 사랑한다고 잘해줄 거라고 믿었어요. 영정 속 엄마는 말없이 웃고 있었다.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전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은지였다. 언니 유민서 정보 좀 알아냈어요. 말해봐. 32이요. 명문대 MBA 출신의 외국계 컨설팅 팀 경력 5년. 그리고 아버지가 대신그룹 계열사 임원이래요. 대신그룹. 남편 회사의 주요 클라이언트였다. 그래서 윤석 부장님이랑 같이 프로젝트 하고 있대요. 동남아 시장 진출권으로.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남편은 승진을 위해 유민서에게 접근했다. 대기업 오너 라인과의 연줄. 그것만 있으면 임원 승진도 꿈이 아니었다. 그리고 유민서는
그녀에게도 남편이 필요했을 것이다. 유능한 부하 직원, 일도 잘하고 외모도 준수한. 나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 앱을 열었다. 은지가 보낸 그 사진을 확대했다. 남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행복해 보였다. 집에서 보던 그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다. 진짜로 웃고 있었다. 눈까지 웃는 그런 표정이었다. 아, 그렇구나. 깨달았다. 남편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결혼은 그저 사회적 체면을 위한 것이었고 나는 그저 편리한 살림꾼이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안을 돌보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는 그저 그런 역할.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빈소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들이마셨다. 가을밤 하늘엔 여전히 별이 없었다.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작성했다. 윤석 씨, 장례 끝나면 할 얘기 있어요. 꼭 만나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리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했다. 그날 밤 나는 빈소 한쪽 구석에서 노트북을 펼쳤다. 은지가 보내준 자료들을 읽기 시작했다. 유미서에 대한 정보, 남편 회사의 프로젝트 내용, 그리고 남편의 SNS 활동 내역. 모든 걸 파헤쳤다. 하나하나 메모했다. 증거를 모았다. 그래, 내가 직접 끝내줄게. 10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무기가 되었다. 남편의 습관, 약점, 비밀. 나는 누구보다 그를 잘 알았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니까. 당신이 버린 나, 이제 내가 심판한다. 새벽 3시, 빈소는 고요했다. 영정 속 엄마만이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엄마, 이제 더는 바보같이 안 살게요. 약속해요. 엄마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달리 보였다. 마치, 그래, 이제 너의 인생을 살아.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새로운 아침이 온다는 것을. 나만의 아침이.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텅 빈 집. 남편은 아직 출장에서 돌아오지 않았다. 아니, 돌아올 생각도 없는 것 같았다. 메시지는 읽음 표시만 떴을 뿐 답장은 없었다. 할 얘기 있어요. 꼭 만나요. 내가 보낸 메시지. 하지만 남편은 무시했다. 마치 나 따위는 신경 쓸 가치도 없다는 듯이. 나는 천천히 일어나 남편의 서재로 걸어갔다. 평소엔 잘 들어가지 않던 공간. 남편은 이곳을 자신만의 영역이라며 내가 청소하는 것조차 싫어했다. 지연아, 여긴 중요한 서류들이 많으니까 함부로 건드리지 마. 알았지? 그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다. 책상 위엔 남편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다. 은색 맥북, 남편이 회사 업무용으로 쓰는 것이었다. 나는 노트북을 켰다. 로그인 화면이 떴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남편의 비밀번호는 WS715IS였다. 윤석의 이니셜 WS, 우리 결혼기념일 7월 15일, 그리고 다시 윤석의 이니셜 YS. 결혼 초 남편이 우리 기념일이니까 잊지 말라고 비밀번호로 해놨어라며 자랑스럽게 말했던 기억이 났다.
그때는 감동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비웃음만 나왔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자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정리정돈을 좋아하는 남편답게 폴더들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다. 회사 업무, 프로젝트, 개인, 재무. 나는 프로젝트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 동남아 시장 진출 TF라는 폴더가 있었다. 클릭했다. 수십 개의 파일이 나타났다. PPT, 엑셀, 워드 문서들. 나는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시장조사 보고서, 경쟁사 분석 자료, 투자 계획서. 모두 남편이 담당하던 프로젝트 자료였다. 그리고 파일명 옆에 작성자 이름이 보였다. 유민서 팀장, 윤석 부장. 두 사람의 이름이 번갈아 나타났다. 함께 작업한 흔적이었다. 나는 이메일 프로그램을 열었다. 남편은 자동 로그인을 해놓았기에 바로 접속됐다. 받은 편지함을 확인했다. 유민서에게서 온 메일이 수두룩했다. 윤석 부장님, 오늘 회의 자료 미리 보내드려요. 부장님, 내일 저녁 식사 어떠세요? 프로젝트 건 상의할 게 있어서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부장님 덕분에 PT 잘 끝났어요. 이모티콘까지 붙은 메일. 나는 보낸 편지함도 확인했다. 남편이 유민서에게 보낸 답장들이 있었다. 팀장님, 자료 잘 받았습니다. 역시 완벽하시네요. 저녁 좋습니다. 7시에 강남 쪽 어떠세요? 저야말로 팀장님 덕분입니다. 다음에 또 협업하고 싶네요. 점점 친밀해지는 톤. 처음엔 팀장님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엔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민서 씨,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민서 씨 덕분에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는 더 노골적이었다. 민서야, 오늘 예쁘더라. 회의 중에 집중하기 힘들었어. 나도 너 생각 많이 해. 언제 다시 볼 수 있어? 방콕 여행 정말 기대돼. 둘만의 시간이 필요했어. 나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다. 구역질이 났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더 파헤쳐야 했다. 나는 개인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 여행 폴더가 있었다. 클릭하자 사진들이 나타났다. 방콕 여행 일정표, 호텔 예약 확인서, 비행기 티켓. 모두 2명분이었다. 윤석, 유민서. 그리고 폴더 깊숙이 이상한 이름의 파일이 하나 있었다. 나는 그 파일을 더블 클릭했다. 압축을 풀자 여러 문서가 나타났다. 하나를 열어봤다. 순간 숨이 멎었다. 그것은 회사의 극비 자료였다. 신제품 개발 계획서, 고객 데이터베이스, 영업 전략 문서. 모두 대외비 또는 기밀이라고 표시된 자료들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파일 속성을 확인해 보니 마지막 수정 날짜가 최근이었다. 그리고 수정자 이름에 유민서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다른 파일들도 열어봤다. 그 중 하나는 이메일 내용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이었다. 발신자 유민서, 수신자 MAIL 프로텍티드, 제목 레이 자료 전달했건, 요청하신 자료 보내드립니다. 약속하신 금액은 다음 주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첨부 파일 신제품 개발 계획 최종, PDF 고객 DB 2024, XLSX. 나는 손이 떨렸다. 이건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였다. 유민서가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있었다. 그것도 경쟁사에.
나는 더 파헤쳤다. 남편의 이메일에서 관련 내용을 찾았다. 보낸 편지함을 샅샅이 뒤졌다. 그리고 발견했다. 남편이 유민서에게 보낸 메일. 민서야, 이 자료 조심해서 다뤄. 만약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이야. 자료 결제는 내 이름으로 올려놨어. 혹시 모르니까 백업해둬. 돈 들어오면 반반 나누자. 약속했잖아.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남편도 공범이었다. 아니, 어쩌면 주도자였을지도 몰랐다. 유민서의 배경을 이용해 기밀을 빼돌리고 경쟁사에 팔아넘긴 것이다. 나는 재무 폴더를 열었다. 은행 거래 내역이 정리된 엑셀 파일이 있었다. 최근 3개월간 남편의 계좌로 정체불명의 입금이 여러 번 있었다. 한 번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입금자는 모두 김철수, 이영희 같은 흔한 이름들이었다. 차명 계좌였다. 나는 모든 파일을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다. 이메일, 문서, 사진, 거래 내역.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을 복사하는 동안 나는 다시 한번 남편의 이메일을 확인했다. 혹시 놓친 게 있을까 싶어서. 그리고 휴지통 폴더를 열었다. 남편이 삭제한 메일들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다. 발신자 유민서, 수신자 윤서. 제목 걱정하지 마. 윤서가 내 와이프 걱정은 하지 마. 어차피 눈치도 없고 바보 같잖아. 장모 장례식도 혼자 치르게 하고 우리 여행 온 것도 모를걸? 그렇게 10년 동안 무시당하고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 우리 일 다 끝나고 나면 이혼하면 되지. 그때쯤이면 넌 임원 될 거고 난 본사로 복귀할 거야. 완벽한 계획이잖아. 남편의 답장. 그래, 내 말이 맞아. 지연이는 순진해. 의심도 안 할 거야. 이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위자료 최소한으로 주고 깔끔하게 정리하자. 나는 화면을 응시했다.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바보. 그래, 나는 바보였다. 10년 동안 그들의 말을 믿고 참고 견뎠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그 메일도 캡처해서 USB에 저장했다. 시계를 보니 새벽 4시였다. 모든 자료를 정리하는데 5시간이 걸렸다. 나는 USB를 빼서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남편의 노트북을 원래대로 되돌려놨다.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휴가를 냈다. 그리고 조용한 카페로 향했다. 노트북을 펼치고 USB를 꽂았다. 모든 자료를 다시 한번 점검했다. 이메일, 문서, 거래 내역, 사진. 완벽했다. 이 정도면 충분했다. 나는 익명 이메일 계정을 만들었다. 그리고 2곳에 메일을 보냈다. 첫 번째는 남편 회사 내부감사팀. 제목 기밀 유출 제보.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전략기획팀 유민서 팀장과 윤석 과장이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하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두 번째는 경제 전문지 기자. 은지가 알려준 연락처였다. 대기업 비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자였다. 제목 대기업 내부정보 유출 관련 제보. 안녕하세요. 제보자입니다. 대기업에서 임직원이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첨부하니 취재 부탁드립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이 맑았다. 엄마 봤죠? 제가 해냈어요. 영정 속 엄마가 미소 짓는 것 같았다. 그래, 너희 둘 다 내 엄마 앞에서 무릎 꿇게 해줄게. 이제 시작이었다. 폭풍이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남편과 유민서가 있을 것이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쓰디쓴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후련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한 것 같았다. 메일을 보낸 지 이틀이 지났다. 나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회사 동료들은 내게 조심스럽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많이 힘들었죠? 이제 좀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아무도 몰랐다. 내가 무엇을 했는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점심시간 나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TV에서는 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주식 시황, 날씨, 연예 뉴스. 그때였다. 속보입니다. 대기업 내부 정보 유출 사건으로 관계자 2명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화면에 남편 회사의 로고가 떴다. 그리고 앵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대기업 어사의 전략기획팀 유민서 팀장과 윤석 과장이 회사 기밀을 경쟁사에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두 사람은 신제품 개발 계획서와 고객 데이터베이스 등을 경쟁사에 판매하고 수천만 원의 대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이 바뀌었다. 공항이었다. 인천공항 출국장. 그곳에서 수갑을 찬 두 사람이 검찰 직원들에게 끌려가고 있었다. 남편이었다. 그리고 유민서였다. 식당 안이 술렁였다. 저거 봐. 대기업 직원들이 저런 짓을 대체 양심을 어디다 팔아먹은 건지.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다.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정장 재킷으로 얼굴을 가리려 했지만 카메라는 놓치지 않았다. 플래시가 번쩍였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윤석 과장님,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경쟁사로부터 얼마를 받았습니까? 공범은 또 있습니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숙인 채 검찰 차량으로 향했다. 그 옆에서 유민서가 울부짖고 있었다. 윤석 씨가 시켰어요. 저는 몰랐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번쩍 들었다. 거짓말하지 마. 내가 먼저였잖아. 내가 제안했잖아. 무슨 소리야. 당신이 나한테 먼저 접근했잖아. 승진하려고. 닥쳐. 내가 나를 이용한 거잖아. 둘이 서로를 향해 소리를 질렀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다. 검찰 직원들이 황급히 두 사람을 떼어놨다. 화면이 다시 스튜디오로 전환됐다. 두 사람은 약 6개월 전부터 회사 기밀을 빼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내부 고발로 사건이 드러났으며 회사 측은 즉각 두 사람을 해고 조치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공범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뉴스는 계속됐지만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밥맛이 싹 사라졌다. 아니,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문자 메시지가 쌓여 있었다. 시어머니였다. 지연아, 뉴스 봤니?
대체 윤석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당장 연락해. 변호사 알아봐야 해. 내가 뭘 한 거야? 이게 다 내 탓이야. 나는 피식 웃었다. 내 탓. 그래, 내 탓이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다른 메시지들도 있었다. 회사 동료들, 지인들, 모두 남편 소식을 전하며 걱정하는 내용이었다. 지연아, 괜찮아? 뉴스 봤어. 언니, 윤석 과장님, 그 사람 맞아요? 지연아, 힘내.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나는 답장하지 않았다. 그냥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식당을 나왔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이번엔 남편의 변호사라는 사람이었다. 여보세요. 윤석 씨 부인 되시죠? 저는 윤석 씨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네. 지금 윤석 씨가 구속 심사를 받고 있는데요. 부인께서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 면회도 필요하고. 죄송하지만 저는 못 가겠네요. 네. 부인, 지금 윤석 씨가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저는 남편과 관계를 정리할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변호사님, 이혼 소송은 제가 따로 진행하겠습니다. 부인, 잠깐만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회사에 도착했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모두 뉴스를 봤을 것이다. 내 남편이 범죄자가 된 걸. 하지만 아무도 직접적으로 묻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그날 저녁 나는 퇴근 후 엄마의 납골당을 찾았다. 작은 납골당. 엄마의 위패가 놓여 있는 곳. 나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엄마, 뉴스 봤어요? 물론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계속 말했다. 윤석이가 잡혔어요. 유민서란 여자랑 같이 회사 기밀을 팔아먹다가 걸렸대요. 지금 구속됐어요. 가슴 한쪽이 먹먹했다. 엄마 장례식 날 그 사람은 여자랑 방콕에 있었어요. 샴페인 마시고 웃고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어차피 친엄마도 아니잖아라고 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그래서 제가 신고했어요. 그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 다 알아냈어요. 그리고 회사랑 기자한테 다 보냈어요. 손이 떨렸다. 엄마, 제가 잘한 거 맞죠? 저 나쁜 사람 아니죠? 침묵이 흘렀다. 납골당은 고요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마치 엄마가 내 등을 토닥이는 것 같았다. 엄마,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예요. 엄마를 무시한 사람들 다 그 대가를 치르게 했어요.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해가 완전히 졌다. 납골당을 나와 집으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다. 은지였다. 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뉴스 봤어요. 완전 난리 났더라고요. 언니 혹시... 은지는 말을 멈췄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은지가 무엇을 묻고 싶어 하는지. 은지야. 네, 언니. 고마워. 도와줘서. 언니, 나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정말로. 전화를 끊고 집 앞에 도착했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텅 빈 집. 남편의 흔적들이 여기저기 있었다. 신발장에 놓인 구두, 옷장에 걸린 정장, 서재에 쌓인 책들. 하지만 이제 이 집에 남편은 없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9시 뉴스가 시작됐다. 다시 한번 남편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다. 산업기밀 유출 사건의 윤석 씨와 유민서 씨는 오늘 구속심사에서 모두 구속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수사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화면 속 남편은 초췌해 보였다. 이틀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유민서도 마찬가지였다. 공항에서 봤던 그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석 씨는 기혼자이며 유민서 씨와 부적절한 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의 멘트가 이어졌다. 회사 동료들은 두 사람이 자주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화면에 공항 라운지 사진이 떴다. 은지가 보내줬던 바로 그 사진이었다. 팔짱을 낀 두 사람, 샴페인 잔, 여행 가방. 이 사진은 지난달 두 사람이 태국으로 출국하던 당시 촬영된 것으로 제보자에 의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나는 리모컨을 내려놨다. 제보자. 그래, 바로 나였다. 나는 그 사진도 함께 보냈었다. 기자에게 단순한 산업 스파이 사건이 아니라 불륜 스캔들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뉴스는 계속됐다. 윤석 씨의 부인 한지연 씨는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한지연 씨는 최근 친정어머니의 장례를 치렀으며 당시 윤석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 이름이 뉴스에 나왔다. 하지만 이상하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윤석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장모 장례식도 안 가고 불륜 여행을 갔다. 회사 기밀까지 팔아먹었다는 등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TV를 껐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다. 일어나서 침실로 걸어갔다. 옷장을 열었다. 남편의 옷들이 가득했다. 나는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정장, 와이셔츠, 넥타이, 구두. 모두 박스에 담았다. 그리고 서재로 가서 남편의 물건들도 정리했다. 책, 서류, 노트북. 모두 박스에 넣었다. 2시간쯤 지나자 집안에서 남편의 흔적이 대부분 사라졌다. 나는 박스들을 현관 앞에 쌓아놨다. 나중에 택배로 시댁에 보낼 생각이었다.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자리였다. 남편이 없는 집, 그의 코 고는 소리도 답답한 존재감도 없었다. 그저 고요했다. 눈을 감았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영정 속 그 미소. 엄마, 저 잘했죠? 대답 대신 깊은 잠이 찾아왔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이제 정말로 끝이 났다는 것을. 남편과의 10년, 그 억압과 참음의 세월, 모두 끝났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다. 나만의 시작. 남편이 구속된 지 사흘째 되는 날, 초인종이 울렸다. 나는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요즘 들어 처음으로 여유로운 아침이었다. 회사에 휴가를 냈다. 정리할 것들이 많았다. 초인종 소리가 다시 울렸다. 나는 천천히 일어나 인터폰을 확인했다. 시어머니였다. 검은 옷을 입고 초췌한 얼굴로 서 있었다. 옆엔 시동생도 보였다. 남편보다 5살 어린 그 역시
엄마 말만 듣고 사는 마마보이. 나는 잠시 망설였다. 문을 열어야 할까? 하지만 이번만큼은 피할 수 없었다. 어차피 마주쳐야 할 순간이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지연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항상 당당하고 날카롭던 그 사람이 아니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았다. 나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연아, 뉴스 다 봤다. 네. 윤석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는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차갑게 바라봤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연아, 제발 윤석이 좀 살려다오. 변호사가 그러는데 부인이 탄원서라도 써주면 형량이 줄어들 수 있대. 응? 제발 부탁이야. 어머니. 그래, 지연아. 말해봐. 전 안 할 거예요. 뭐?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다. 탄원서도 안 쓸 거고 변호사비도 안 낼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잠시 숨을 들이마셨다. 이혼할 거예요. 지연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섰다. 너 지금 무슨 소리야? 이럴 때일수록 가족이 함께 해야지. 윤석이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잖아. 남편이요? 나는 피식 웃었다. 어머니, 저희 엄마 장례식 날 그 남편이 사람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그건 태국에 있었어요. 유민서란 여자랑 샴페인 마시면서 웃고 떠들고 있었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엄마 장례식 날 제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어차피 친엄마도 아니지 않냐고, 장인어른도 안 계신데 자기가 그 자리에 꼭 갈 필요가 있냐고 저 혼자 알아서 치르고 오라고 그랬어요. 지연아. 10년이에요, 어머니. 10년 동안 전 어머니 말씀 잘 듣는 며느리였어요. 시집이 우선이라는 어머님 말씀대로 회사 다니면서도 집안일 도맡아 하고 시댁 행사 빠지지 않고 명절마다 음식 준비했어요. 제 시간, 제 꿈 다 포기하고요.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그 대가가 뭔가요? 남편은 바람 피우고 어머니는 저희 엄마 쓰러지셔서 병원에 계실 때도 시집이 우선이야 라고 윤석 씨 밥 굶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다. 지연아, 그건 내가 너무 몰랐던 거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다 내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시동생이 황급히 말렸지만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지연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윤석이 일은 윤석이가 잘못한 거고 너한테 한 내 행동도 다 내 잘못이야. 다 용서해다오. 그러니까 제발 윤석이 좀. 어머니.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일어나세요. 지연아. 일어나시라고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다. 눈가가 젖어 있었다. 어머니, 윤석 씨는 이제 제 남편이 아니에요. 이혼 서류는 이미 준비했어요. 구속기간 끝나면 바로 진행할 거예요. 지연아, 제발. 그리고 저는 절대 어머님도 윤석 씨도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시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시어머니가 입술을 떨었다. 너 정말 이럴 거니? 윤석이 인생 끝장내려고? 내가 신고한 거 다 알아.
회사에서 다 떠들고 다니더라.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래, 내가 한 거지. 익명 제보. 내가 우리 아들 인생 망친 거잖아. 나는 웃었다. 드디어 본색이 드러났다. 네, 제가 했어요. 뭐? 제가 신고했어요. 회사 내부감사팀이랑 기자한테. 윤석 씨가 회사 기밀 팔아먹은 거, 유민서랑 공모한 거 다요.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였다. 너 이 나쁜 년. 어떻게 남편을 배신할 수가 있어? 배신이요? 나는 천천히 일어섰다. 제 엄마 장례식 날 상간녀랑 해외로 놀러가서 웃고 떠든 사람이 누군데 저보고 배신자라고요? 그건 윤석이가 잠깐 정신이 나가서 그런 거고. 잠깐이 6개월이에요? 회사 기밀 팔아먹은 것도 잠깐 정신 나가서예요? 시어머니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어머니. 나는 현관 쪽을 가리켰다. 저기 박스들 보이시죠? 윤석 씨 물건들이에요. 가져가세요. 이제 이 집엔 필요 없으니까. 지연아.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전 이제 윤 씨 집안 사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얼굴이 붉어졌다. 너 정말 후회할 거야. 이혼하면 너도 끝이야. 대기업 부장부인 자리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데 그걸 버리고 내가 뭐 얼마나 잘 살겠어? 대기업 부장이고 회장이고 다 필요 없어요. 어머니.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야, 한지연. 시동생이 끼어들었다. 형수,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이요? 나는 시동생을 바라봤다. 제 엄마 장례식 때 누가 왔었죠? 어머니도 당신도 윤석 씨도 아무도 안 왔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시동생이 입을 다물었다.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한테 가족은 없구나. 친정 엄마밖에 없었는데 그분도 가셨구나. 그럼 이제 나 혼자네. 나는 문을 활짝 열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제 진짜 혼자 살기로.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할 말을 잃은 채 나를 바라봤다. 나가주세요. 박스는 택배로 보내드릴게요. 너 정말. 어머니, 다음에 법정에서 봬요. 이혼 소송 때. 시어머니가 분을 못 이겨 발을 동동 굴렀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시동생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나갔다. 문 앞에서 시어머니가 돌아봤다. 한지연, 너 두고 봐. 네가 그러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머니,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전 오늘부로 잘 살 수 있어요. 콱 마이너스. 문을 닫았다. 고요했다. 나는 등을 문에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쿵쿵거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1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다 한 것 같았다. 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거실로 걸어갔다. 창문을 열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의 나무들이 노랗게 물들고 있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다. 햇살이 따스했다. 엄마 봤죠? 제가 해냈어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다. 이제 저 혼자 살아갈게요. 제 방식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은지였다. 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혹시 시댁에서 연락 왔어요?
응, 방금 다녀갔어. 근데 다 정리했어. 정말요? 언니 대단하다. 전 언니가 혹시 마음 약해질까봐 걱정했어요. 아니야. 이제 안 그래. 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음, 나는 잠시 생각했다. 우선 이혼부터 하고, 그 다음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볼까봐. 하고 싶었던 거요? 응, 회사 그만두고 작은 카페라도 차려볼까? 아니면 여행이라도 다니고, 그동안 못 해본 거 다 해보려고. 와, 멋있다. 언니, 진짜 응원할게요. 고마워, 은지야. 내가 없었으면 못 해냈을 거야.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거실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먼지가 햇빛에 반짝이며 춤을 췄다. 아름다웠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그동안 나는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남편의 그림자, 시댁의 그림자, 억압의 그림자.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처음으로 햇빛 속에 서 있었다. 나 자신으로, 한지연으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나로. 창문 사이로 비치는 아침 햇살이 내 얼굴을 따스하게 감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삭였다.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당신 딸, 이제 제대로 살 거예요.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엄마가 대답하는 것처럼. 그래, 잘했어.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 나는 미소 지었다. 긴 결혼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나로 살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세상은요,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의 눈물 위에서 웃는 사람은 언젠가 반드시 그 눈물의 무게만큼 돌려받게 돼요.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진짜 복수는 분노가 아니라 내 삶을 다시 되찾는 거라는 걸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배신 용서하실 수 있겠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진짜 사이다 이야기 계속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